저는 오늘 바닷바람 부는 폐역 승강장에서 5해 전 사라진 제 딸에게 누구세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애는 추석 성묘 전에 포구 봉사 다녀오겠다며 파도 소리 속으로 사라졌었죠. 왜 돌아온 아이는 엄마를 모른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집배원은 매일 새벽 빈 우편함을 찍고 갔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폐역 승강장에 서 있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뺨을 때리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아마도 지난 7년 동안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샘이 말라버린 걸까요? 남편이 떠나고 딸마저 사라진 뒤로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오늘은 추석 전날. 동네 사람들은 모두 송편을 빚고 차례상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죠. 저도 아침 일찍 모텔 객실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찹쌀가루 봉지가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손이 가지 않더군요. 대신 저는 가방에서 작은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 계실 때 선물해준 물건이에요. 옛날 군의역에서 매표원으로 일할 때 심심하다며 사다 준 거였죠. 주파수를 맞추면 기관차 벨소리가 미세하게 들리곤 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켜고 다시 폐역으로 향했어요. 모두가 추석 준비로 바쁜 이 시간, 저만 혼자 이상한 곳을 배회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폐역 입구에 다다르자 달구가 길을 쫑긋 세웠어요. 달구는 제 반려견입니다. 7살 아직 젊은 편이죠. 멈춰 찾아 같은 명령어를 잘 따르고 미세한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달구야, 괜찮아? 제가 물었지만 달구는 대답 대신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승강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녹슨 철로 옆으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바닥에 뭔가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봉투였어요. 의무기록 봉투. 모서리에 연분 결정이 맺혀 있고 칼로 베인 듯한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손끝에 닿는 촉감이 이상했습니다. 바닷바람에 오래 노출된 듯 뻣뻣하고 거친 느낌. 봉투 뒷면에는 어촌계 도장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게 여기서 왜? 제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달구는 여전히 귀를 세운 채 승강장 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잡음이 심했어요. 씩씩. 그러다 갑자기 기관차 벨소리가 미세하게 들려왔습니다. 땡땡.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이곳은 폐역인데 어떻게 기관차 벨소리가 들릴 수 있죠? 저는 라디오를 귀에 바짝 갖다 댔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신음소리 같은 게 아주 희미하게 섞여 들어왔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달구가 갑자기 제 앞을 가로막으며 멈춰 자세를 취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라디오 잡음 사이로 다시 한번. 땡땡. 기관차 벨이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추석이 코앞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북어 굽는 냄새, 조기 전에는 김 들기름 튀기는 연기가 코끝을 자극했죠. 평소라면 군침이 돌았을 텐데 오늘은 그저 메스꺼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영수증 한 장을 꺼내 뒷면에 메모했어요. 오전 8시 15분. 북어 냄새. 비린내 강함. 이상한 습관이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시간과 냄새를 적으면 그 순간이 제 안에 남는 것 같았어요. 아줌마, 북어 2마리만 주세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신문지에 북어를 싸주며 말했습니다. 올해도 혼자 지내시나 봐요. 힘내세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위로의 말이 때론 더 아프다는 걸 사람들은 모르죠. 장을 보고 나오는 길에 저는 어촌계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어제 발견한 봉투 그 뒷면에 찍힌 도장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문성만 계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67 마을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호인처럼 보였죠. 계장님,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는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문석 많은 봉투를 힐끗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폐역 승강장에서 주웠습니다. 이 도장 여기 거 아닌가요? 오래된 도장이에요. 진작에 폐기했는데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네요. 문석 많은 봉투를 돌려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쁘니까 다음에 얘기해요. 계장님, 잠깐만요. 할 말 없어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봤어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파출소로 가는 길 저는 다시 영수증에 메모했습니다. 오전 9시 40분. 문석만 회피. 목소리 떨림. 파출소에서 김반장을 만났어요. 55, 이 동네에서 10년째 근무 중이죠. 반장님, 이것 좀 봐주세요. 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김반장은 대충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혜진 씨, 또 시작이에요?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지난번이요? 작년에도 폐역에서 뭐 주었다고 오셨잖아요. 그때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아요. 작년에도 저는 폐역을 헤맸었죠. 지수가 사라진 뒤로 저는 매년 추석 전이면 그곳을 떠돌았습니다. 이번엔 달라요. 이건 의무기록 봉투고 어촌계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누가 버린 쓰레기일 수도 있죠. 김 반장은 서류를 뒤적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추석 준비하느라 다들 바빠요. 괜히 소란 피우지 마시고 집에 가서 쉬세요. 미온적이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무관심에 가까웠어요. 저는 파출소를 나와 길을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박태수 집배원이 우편함 앞에 서 있었거든요. 61 말수 적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새벽도 아닌 한낮인데 박태수는 빈 우편함 앞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지만 박태수는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 혜진 씨. 그냥 확인 차원이에요. 우편함이 비어 있는데 뭘 확인하시는 거예요? 업무상. 그냥 기록용이에요. 박태수는 얼버무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이상했어요. 빈 우편함을 왜 찍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봉투를 다시 꺼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칼집 난 모서리 사이로 뭔가 작은 조각이 끼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바코드 조각이었습니다. 숫자 일부가 보였고 잉크 색깔이 독특했어요. 저는 예전에 병원 일을 도왔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 잉크 색깔 요양급여 서류에서 봤던 것과 똑같았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바코드 조각을 발견한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지만 오늘따라 그 소리가 불안하게 들렸어요. 새벽 4시쯤 됐을까요? 저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달구도 제 움직임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어요. 달구야, 나가자. 폐역으로 가는 길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죠. 손전등을 켜고 걸으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폐역에 도착하자 달구가 다시 길을 쫑긋 세웠습니다. 저는 승강장을 지나 철로 아래쪽으로 내려갔어요. 예전에 철도 보수 작업을 할 때 사용하던 구간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낡은 철제 문이 보였어요. 녹이 잔뜩 쓸어 있었고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고 힘껏 당겼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녹 냄새, 기름 냄새, 그리고 뭔가 축축한 곰팡이 냄새까지. 저는 영수증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새벽 4시 20분. 녹과 기름 냄새. 혀끝에 쓴맛. 손전등을 천천히 움직이며 주변을 살폈어요.
통로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양옆으로 파이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바닥은 물기로 미끄러웠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달구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왼쪽 구석을 바라봤어요. 달구야, 뭐 있어? 저는 그쪽으로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바닥에 뭔가 흰 청 같은 게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집어들었습니다. 거즈였습니다. 의료용 거즈. 사용한 흔적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런 게 여기 있는 걸까요? 저는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거즈 옆으로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보였어요. 집어들고 자세히 봤습니다. 수액 라인 클램프였습니다. 병원에서 수액을 조절할 때 쓰는 그 작은 부품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여기서 의료 행위를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통로 끝에 또 다른 문이 있었어요. 문에 손을 대려는 순간 달구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귀를 바짝 세우고 어둠 속을 응시했죠. 저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쉬. 미세한 흡기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숨을 쉬는 소리였습니다. 아주 작고 약하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구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흡기 소리는 계속됐어요. 그리고 그 사이로 뭔가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섞였습니다. 드드드. 마치 쇠사슬이 바닥을 긁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저는 손전등을 들어 올렸습니다. 빛이 어둠 속을 파고들었죠. 그 순간 달구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왈왈.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손전등이 흔들리며 빛이 이리저리 튀었습니다. 그러다 빛이 문틈 사이를 스쳐 지나갔는데 뭔가 보였어요. 손가락. 창백한 손가락 하나가 문틈 사이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비명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죽은 것처럼. 아니, 어쩌면 정말로. 달구가 다시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뒤로 물러섰어요. 나가자, 달구야. 지금 당장. 저는 돌아서서 달렸습니다. 통로를 빠져나와 철제 문을 나섰을 때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손전등을 쥔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숨을 골랐습니다. 달구가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할았어요. 괜찮아, 달구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금 뭔가를 봤어요. 누군가의 손가락을. 그리고 그 희미한 숨소리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어둠만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김 반장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터널 안의 거즈, 수액 클램프, 그리고 그 창백한 손가락까지. 반장님, 정말입니다. 누군가 거기 있어요. 지금 당장 가봐야 합니다. 제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김 반장의 반응은 여전히 미적지근했어요. 혜진 씨, 어두운 데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새벽에 혼자 그런 데 가시면. 착각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봤어요. 알겠어요. 내일 추석 지나고 확인해 볼게요. 내일이요? 지금 당장 가야죠. 김 반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추석 전날이에요. 인력도 부족하고 차례 준비도 해야 하고. 이해해 주세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답답함이 목을 조였어요. 경찰서를 나와 다시 폐역으로 향했습니다. 혼자서라도 가야 했어요. 하지만 폐역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할머니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손에는 도시락과 송편을 담은 보자기를 들고 계셨죠.
어머 혜진이 아니가? 앞장선 할머니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사신 김순자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여기는 왜 오셨어요? 우리 옛날 생각나서 기차놀이 하러 왔지. 기차놀이요? 그래. 옛날엔 여기가 여기였잖아. 추석 때 되면 다들 기차 타러 왔었는데. 그 생각나서 말이야. 할머니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7분이었어요. 나이 지긋한 분들이 송편 냄새 풍기며 천천히 폐역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 거기 위험해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이고 위험하긴. 우리 젊었을 때 여기서 얼마나 놀았는데. 할머니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부러 안 들은 척하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으며 폐역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한 줄로 늘어서서 마치 살아있는 바리케이드처럼. 할머니 비켜주세요. 저 안에 들어가야 해요. 안 돼. 오늘은 추석이라 우리가 여기서 차례 지낼 거야. 아무도 못 들어와. 김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때 저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트럭 소리였어요. 폐역 뒤편 비탈길에서 흰색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폐역 옆 공터에 멈춰 섰어요.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렸습니다. 오주영. 마을에서 폐지 수거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죠. 40대 후반 키 크고 덩치 좋은 남자였습니다. 할매들 거기서 뭐 하십니까? 오주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놀고 있는데 왜? 빨리 비켜요. 일 있어서 들어가야 한다니까. 안 돼. 오늘은 우리가 여기 쓴다. 할머니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바짝 붙어서서 입구를 완전히 차단했어요. 오주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 할매들이 지금 장난하십니까? 장난 아니고 진담 이제. 우리 여기서 송편 먹고 차례 지낼 거야. 할머니들은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송편, 전, 나물, 과일까지 꺼내서 바닥에 펼쳐 놓았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합창이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오주영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오주영은 이렇게 급해하는 걸까요? 폐역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노래가 끝나갈 무렵 할머니들 사이에서 뭔가 굴러나왔습니다. 손전등이었어요. 작은 펜라이트였는데 테이프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YJ S.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윤지수. 제 딸 이름 이니셜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손전등을 집어 들었습니다. 딸이 간호사로 일할 때 늘 가지고 다니던 거였어요. 이게 왜 여기? 할머니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혜진아 진심으로. 김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폐역 안쪽에서 비상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비. 날카롭고 긴급한 소리였어요. 동시에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로. 모두 뒤로 물러서세요. 차유정이었습니다. 재개발 대외 협력팀장인 차유정이 폐역 안에서 뛰어나오고 있었어요. 차유정은 숨을 헐떡이며 폐역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서류 뭉치를 쥐고 있었어요. 차유정 씨,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오주영이 다가서며 소리쳤습니다. 차유정은 뒤로 물러서며 서류를 가슴에 꼭 껴안았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이건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 당신 지금 불법 침입한 거 아니요?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반장이 순찰차를 몰고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오주영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폐역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체포해야죠.
김 반장의 시선이 차유정에게 향했어요. 차유정은 고개를 들고 똑바로 김 반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재개발 대외 협력팀장 차유정입니다. 업무상 조사 중이었어요. 업무상 조사라니 여긴 폐쇄 구역인데요. 그래서 더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이 안에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김 반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섰어요. 반장님, 제 딸 손전등이 거기서 나왔어요. 분명 지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YJ S라고 적힌 손전등을 보여줬습니다. 김 반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혜진 씨, 이건 제 딸이 실종되기 전에 쓰던 겁니다. 제가 직접 이름을 새겨줬어요. 차유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혜진 씨 맞죠? 저도 당신 딸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라고요? 지수를 알아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서류들이 모든 걸 증명할 겁니다. 차유정은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주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신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요? 재개발 팀장이 왜 폐역을 조사합니까? 재개발은 명분이었어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김 반장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차유정 씨, 일단 서류부터 보여주시겠습니까? 차유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이건 언론에 넘겨야 할 자료입니다. 경찰도 믿을 수 없어요. 뭐라고요? 김 반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지금 경찰을 모욕하는 겁니까? 모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 사건에 경찰도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순간 김 반장의 손이 허리춤으로 갔습니다. 수갑이었어요. 차유정 씨, 당신을 공무집행방해와 불법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반장님, 잠깐만요. 제가 외쳤지만 김 반장은 이미 차유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유정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모양으로 뭔가 말했어요. 철도 지도. 그리고 눈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재빨리 이해했어요. 김 반장이 차유정을 순찰차 쪽으로 끌고 가는 사이 저는 몸을 낮춰 차유정이 떨어뜨린 서류 한 장을 주워 들었습니다. 철도 보수 지도였어요. 폐역의 하부 구조가 자세히 그려져 있었고 특정 구역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오주영. 저는 서류를 재빨리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주영은 제 행동을 눈치채지 못한 듯 차유정만 노려보고 있었어요. 김 반장이 차유정을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혜진 씨, 오늘은 여기서 그만 돌아가세요. 추석인데 집에서 쉬셔야죠. 하지만 반장님, 제 딸이. 내일 다시 얘기합시다. 오늘은 다들 흥분한 것 같으니까. 순찰차가 출발했어요. 뒷좌석에 앉은 차유정이 창문 너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어요. 믿지 마. 조심해. 차가 사라지고 폐역 앞에는 저와 달구 할머니들 그리고 오주영만 남았습니다. 오주영은 트럭으로 돌아가며 중얼거렸어요. 쓸데없는 짓들 하고 있네. 트럭 문을 닫는 순간 달구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트럭을 노려봤어요. 저도 트럭을 자세히 봤습니다. 뒷칸 덮개 틈 사이로 뭔가 흰 청 같은 게 보였어요. 담요 같기도 하고 시트 같기도 한. 그리고 그 위로 미세한 수증기가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오주영이 엔진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트럭이 사라진 뒤 할머니들이 제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혜진아, 괜찮아? 김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차유정의 체포, 철도 지도, 오주영의 이름, 트럭의 수증기. 모든 게 얽혀 있었지만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들 왜 오늘 여기 오신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뭡니까? 할머니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도 들었어. 이 근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이상한 일이요? 밤마다 트럭이 오고 사람들이 드나든다고. 그래서 오늘은 막아보려고 했지.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할머니들은 저를 도우려고 여기 온 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들. 고맙긴. 우리도 이 동네 사람인데 당연한 거지. 그때 폐역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돌아봤어요.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만돌이었어요. 64 이 근처에서 노숙하는 사람이었죠. 옷은 낡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만돌씨?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만돌은 예전에 철도 시설 관리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폐역에 머물며 살고 있었죠. 혜진씨, 내가 다 봤어. 뭘 보셨어요? 밤마다 트럭이 와.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를 옮겨. 만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도 이상한 걸 봤어요. 터널 안에 거즈랑 수액 클램프가 있었어요. 그뿐이 아니야. 더 깊은 곳이 있어. 더 깊은 곳이요? 만돌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했습니다. 따라와. 보여줄게. 저는 달구와 함께 만돌을 따라갔어요. 할머니들도 뒤를 따랐습니다. 만돌은 폐역 안으로 들어가 터널 입구로 향했습니다. 어제 제가 갔던 그곳이었어요. 여기 바닥에 비밀이 있어. 만돌은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쿵쿵. 속이 빈 소리가 났어요. 이 아래에 옛날 보수용 공간이 있어. 철도 보수할 때 쓰던 곳이지. 만돌은 바닥에 손가락을 넣어 철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끼. 무거운 철판이 천천히 열렸어요. 아래로 좁은 계단이 보였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올라왔어요. 곰팡이 냄새와 함께 뭔가 소독약 같은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기 밑에 뭐가 있어요? 내려가봐. 직접 보는 게 빠를 거야.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달구가 제 뒤를 따랐습니다. 계단은 생각보다 깊었어요. 10개가 넘는 계단을 내려가자 좁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벽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어요. 손전등을 비추자 공간 안이 드러났습니다. 담요가 구겨진 채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빈 수액팩, 주사기, 거즈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여기서 지낸 흔적이었어요. 아니, 누군가를 여기 가둬뒀던 흔적. 저는 무릎을 꿇고 담요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따뜻했어요.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누군가 여기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달구가 담요 냄새를 맡으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그때 구석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작은 명찰이었습니다. 간호사 명찰.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윤지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명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제 딸이 여기 있었습니다. 지수야. 지수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5년 동안 찾아 헤맸던 제 딸이 이 어둡고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혜진 씨. 위에서 만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빨리 올라와. 누가 온다. 저는 명찰을 꼭 쥐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만돌이 철판을 다시 덮으며 말했습니다. 차 소리 들려. 경찰차야. 밖으로 나가자 순찰차가 다시 도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 반장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경찰관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문성만이 함께 내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경찰관이 물었어요. 할머니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추석 차례 지내는 중이에요. 왜요? 여긴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다들 나가주세요. 아니, 우리가 옛날부터 여기서 말 많으면 다 연행하겠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문성만이 뒤에서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섬뜩했어요. 더 이상 파고들지 마. 말없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명찰을 꼭 쥐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폐역 안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음소리였어요. 아주 작고 약한 목소리. 달구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저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누구세요? 그 목소리.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수였어요. 제 딸 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경찰관과 문성만이 떠나고 폐역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방금 들은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누구세요? 분명 지수였어요. 제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만돌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혜진 씨, 일단 나가야 해. 저 사람들이 다시 올 거야. 하지만 지수가 지금은 때가 아니야. 준비를 해야 해. 만돌의 말이 맞았습니다. 무작정 뛰어들었다간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들과 함께 폐역을 빠져나왔습니다. 모텔로 돌아오는 길 해는 이미 지고 있었어요. 추석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거리는 한산했고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여 차례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저는 모텔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 북어 2마리가 놓여 있었어요. 아침에 산 것이었죠. 저는 천천히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북어를 꺼내 물에 불리고 냄비에 육수를 끓였어요. 북어국 끓는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옛날에 남편과 지수와 함께 추석을 보낼 때 늘 끓이던 국이었어요. 냉장고에서 대추와 배를 꺼냈습니다. 배를 깎으며 손이 떨렸어요. 칼날에 손가락이 베일 뻔했죠. 정신을 차리고 과일을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상을 다 차리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이 상을 누구와 나눌 수 있을까요? 남편은 이미 떠났고 딸은 5년 동안 행방불명이었습니다. 저는 상 앞에 앉아 손을 모았어요. 여보, 지수야. 엄마가 이제 찾았어. 곧 데려올게.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저는 깜짝 놀라 문 쪽을 봤어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었어요. 밖에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 긴 머리, 창백한 피부. 그리고 텅 빈 눈동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지수야? 여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마치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지수야, 엄마야. 엄마 모르겠어? 저는 다가가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물었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 지수의 목소리였지만 감정이 없었습니다. 로봇처럼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지수야, 나야. 엄마야. 엄마? 여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마치 그 단어를 처음 듣는 것처럼. 그게 누구예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 딸이 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엄마를 모른다고 했어요. 지수야, 정신 차려. 엄마야. 윤혜진, 내 엄마. 윤혜진. 여자가 제 이름을 따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여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상 앞에 앉히고 북어국을 떠서 건넸어요. 먹어봐. 내가 좋아하던 거야. 여자는 국을 받아 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릇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수야, 무슨 일이 있었어? 지난 5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5년? 응, 추석 전에 포구 봉사 간다고 나갔다가 사라졌잖아. 여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뭐가 기억 안 나? 아무것도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딸이 기억을 잃었어요. 저를 엄마를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천천히 기억할 거야. 엄마가 도와줄게. 그때 창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르릉. 트럭 엔진 소리였어요. 저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흰 트럭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오주영의 트럭이었습니다. 트럭은 모텔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공회전하는 엔진 소리가 방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달구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귀를 세우고 창밖을 응시했어요. 저는 지수를 돌아봤습니다. 지수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수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기억하려는 것처럼. 지수야, 저 트럭 본 적 있어?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모텔을 지나쳐 사라졌어요. 저는 달구를 돌아봤습니다. 달구야, 찾아. 달구가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짖었어요. 왈. 뭔가를 찾은 거였습니다. 달구가 문 앞에서 계속 짖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는 어두웠고 복도 끝 비상구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달구가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저도 뒤를 따랐습니다. 비상구 계단 아래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장화였습니다. 검은색 고무 장화 밑창에 진흙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장화를 집어들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병원에서 쓰는 그 강한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이게 왜 여기? 달구가 장화를 킁킁거렸어요. 그리고 계단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누군가 옥상으로 올라간 것 같았어요. 저는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층, 두 층.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옥상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옥상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난간 쪽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림자는 난간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난간으로 달려갔어요. 아래를 내려다보자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빠르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주영이었습니다. 장화를 신지 않은 채 맨발로 걷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옥상을 나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모텔 밖으로 나가자 오주영은 이미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뒤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젖은 발자국이 골목길을 따라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달구와 함께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발자국은 폐역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폐역이 아니라 그 옆 창고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낡은 컨테이너 창고였어요.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켰습니다. 창고 안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어요. 폐타이어, 낡은 가구, 녹슨 철판들. 그리고 구석에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서였어요. 여러 장이 겹쳐져 있었고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촌계 도장이었어요. 제가 폐역에서 발견한 봉투에 찍혀 있던 바로 그 도장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어요. 장기 요양급여 신청. 수급자 명단. 명단에는 노인들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신청 내역이 중복되어 있었어요.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신청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허위 청구.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것은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서류였습니다. 누군가 노인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불법으로 돈을 빼돌린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오주영과 문성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려다가 멈췄어요.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거든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문성만이 서 있었어요.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문성만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어요. 계장님, 이게 다 뭡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름으로 허위 청구를 하신 거예요? 그건 몰라도 될 일이에요. 제 딸도 여기 연루된 거죠? 지수가 이걸 알았던 거 아닙니까? 문성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쇠파이프를 꽉 쥐고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수는 추석 전에 포구 봉사를 갔어요. 거기서 뭔가 이상한 걸 봤던 거죠?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이미 늦었어요. 저는 다 알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이걸 경찰에 넘기면 끝이에요. 문성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당신 딸 생각해서라도. 지수가 어떻게 됐는데요? 살아 있으니까 다행이죠. 그 이상 파고들면 장담 못해요. 위협이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문성만도 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그 틈을 타서 옆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성만이 소리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달구가 제 뒤를 따라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모텔까지 도착했을 때 저는 주저앉아 숨을 골랐어요. 가방 속 서류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대로 있었어요. 이 서류가 모든 것을 증명할 증거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김 반장은 믿을 수 없었고 문성만은 적이었습니다. 그때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언론으로 가세요. 경찰은 안 됩니다. 마이너스 차유정. 차유정이었어요. 체포된 줄 알았는데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언론으로 가라. 맞아요. 경찰이 믿을 수 없다면 언론에 알려야 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 지수를 확인했어요. 지수는 상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잠든 것 같았어요. 저는 지수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꼭 이 일 끝낼게. 약속할게. 창밖에서 다시 트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멈추지 않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됐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지수는 여전히 상 앞에서 잠들어 있었고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손전등 불빛이었습니다. 누군가 모텔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긴장하며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어요. 누구세요? 저예요, 차유정. 차유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문을 열었어요. 차유정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어떻게? 체포되신 거 아니었어요?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차유정을 방으로 들였습니다. 차유정은 지수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어요. 윤지수 씨. 살아 계셨군요. 지수를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애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차유정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설명할 게 있습니다. 차유정은 자리에 앉아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재개발 팀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은 처음부터 눈속임이었어요. 눈속임이요? 진짜 목적은 요양급여 사기를 숨기기 위한 거였어요. 재개발 명분으로 이 지역을 조사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범죄 흔적을 지우려 했던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차유정 씨도?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일했죠. 그런데 이상한 걸 알아챘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 주민 명단과 요양급여 수급자 명단이 겹쳤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누군가 노인들의 정보를 빼내서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돈만 받아낸 겁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문성만과 오주영이. 맞아요. 문성만은 어촌계장 직책을 이용해서 노인들의 개인 정보를 빼냈어요. 오주영은 그 정보로 허위 청구를 했고요. 그럼 제 딸은 어떻게 연루된 겁니까? 차유정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윤지수 씨는 5년 전 추석 전에 포구 의료 봉사를 갔었죠. 거기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봉사 대상자 명단과 실제 대상자가 달랐던 겁니다. 달랐다고요? 명단에는 분명히 있는데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윤지수 씨가 그걸 이상하게 여겨서 조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그래서 지수가 사라진 거예요? 차유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지수 씨가 너무 깊이 파고들었어요. 문성만과 오주영이 알아챘고 그 애를 없애려 했던 겁니다. 없애려 했다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지수가 움찔하며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 지수가 저를 불렀어요. 아니, 엄마라는 단어를 제대로 발음했습니다. 저는 지수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지수야, 기억나? 지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단어가 나왔어요. 차유정이 USB를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허위 청구 내역이 있어요. 그리고 윤지수 씨를 감금했던 증거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구하셨어요? 제가 내부 고발자예요. 회사 내부에서 자료를 빼냈습니다. 그래서 저를 체포하려 했던 거예요. 저는 USB를 받아 들었습니다. 이걸 경찰에. 안 됩니다. 김 반장도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언론이요. 제가 아는 기자가 있어요. 내일 아침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창밖에서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땡땡. 기관차 벨소리였어요. 저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폐역 쪽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누군가 폐역에 있었습니다. 저기 누가 있어요? 차유정도 창밖을 봤어요. 오주영일 겁니다. 증거를 없애려고 할 거예요. 지금 가야 합니다. 위험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살인을 저질렀어요. 살인이요? 차유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지수 씨만 감금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양급여 사기를 알아챈 노인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차유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더더욱 가야죠. 지금 당장. 저는 USB를 가방에 넣고 지수를 일으켰어요. 지수야, 일어나. 우리 나가야 해. 지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차유정이 제 팔을 잡았어요. 혜진 씨 정말 위험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제 딸이 5년 동안 그 지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달구를 불렀어요. 달구야, 가자.
달구가 문 앞으로 갔습니다. 저희는 모텔을 나와 폐역으로 향했어요. 어둠 속에서 라디오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땡땡. 기관차 벨이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지수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저 소리. 지수야, 무슨 소리? 저거. 들어본 것 같아요. 지수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폐역으로 가는 길, 저희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 앞에서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저게 뭐죠? 차유정이 물었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었어요. 손에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자 얼굴들이 보였어요. 할머니들이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를 비롯해 어제 폐역에 왔던 그 할머니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할아버지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10명이 넘었어요. 모두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보자기 안에서 전 냄새, 송편 냄새가 풍겨왔어요. 할머니, 이 새벽에 어디 가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추석 아침 성묘 가는 길이제. 옛날 역 앞 지나서 가야 하거든. 성묘? 지금요? 그래, 일찍 가야 해. 그래야 조상님들이 좋아하시지. 할머니들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마치 일부러 느리게 걷는 것처럼.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할머니들이 또 도와주러 온 거였습니다. 길을 막아주려고. 할머니들. 쉰 말하지 마. 우린 그냥 성묘 가는 거야. 할머니들은 폐역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에 늘어서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한 줄로 쭉 늘어서서 마치 퍼레이드처럼. 그때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르릉. 흰 트럭이었어요. 오주영의 트럭이 저희 뒤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트럭이 속도를 줄이며 할머니들 뒤에서 멈춰 섰습니다. 경적이 울렸어요. 빵빵. 비켜요. 길 막지 말고. 오주영이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들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매들 지금 장난합니까? 오주영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장난 아니고 성묘 가는 길이라니까. 우리 조상님 계신 데가 저 앞인데 어쩌라고? 다른 길로 가세요. 다른 길은 멀어. 우린 여기로 갈 거야. 할머니들은 계속 걸었습니다. 보자기를 들고 송편 냄새를 풍기며. 오주영이 트럭으로 돌아가 다시 경적을 울렸어요. 빵, 빵빵. 하지만 할머니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느리게 걷기 시작했어요. 저는 차유정을 돌아봤습니다. 지금이에요. 저 사이로 지나가요. 저희는 할머니들 사이를 비집고 폐역 쪽으로 향했어요. 오주영은 트럭에 갇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길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었거든요. 야, 거기서. 오주영이 소리쳤지만 저희는 이미 폐역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달구가 앞장서서 터널 입구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오주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장 비켜. 안 비키면 다 쳐버린다. 쳐봐라. 우리 다 죽을 나이야. 무섭지도 않아. 김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할머니들이 손을 맞잡고 더 단단한 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분들이 저를 위해, 제 딸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빨리 가.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터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터널 안은 어두웠어요.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가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있어. 차유정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지하 공간이 나와요. 저희는 어제 만돌이 보여줬던 철판 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철판이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내려간 거였어요. 아래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증거를 다 없애야 해. 서둘러. 문성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차유정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내려가야 합니다. 위험해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저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와 달구도 뒤를 따랐어요. 차유정이 마지막으로 내려왔습니다. 지하 공간은 어제보다 더 어수선했어요. 담요가 구겨져 있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문성만이 서류를 모아 태우려고 하고 있었어요. 라이터를 들고 있었습니다. 문성만. 제가 소리쳤습니다. 문성만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혜진 씨. 당신이 왜 여기? 다 끝났어요, 계장님. 증거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저는 가방 속 USB를 꺼내 보였어요. 문성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걸 어디서? 차유정 씨한테 받았어요. 이제 경찰이 아니라 언론으로 갑니다. 모든 게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문성만이 라이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오주영이었어요. 다들 여기 있었구만. 오주영이 지하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어요. 저희를 완전히 둘러싸 버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아무도 여기서 못 나간다. 오주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때 위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이렌 소리였어요. 경찰차 사이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주영은 웃었어요. 경찰? 걱정 마. 김 반장은 우리 편이니까. 트럭 헤드라이트가 갑자기 저희를 정조준했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오주영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오주영이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지수를 제 뒤로 감쌌어요. 달구가 으르렁거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달구야, 안 돼. 하지만 달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빨을 드러내고 오주영을 향해 짖었습니다. 개새끼가. 오주영이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그때였어요. 위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무언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 씨, 괜찮아요? 만돌이였어요. 만돌이 계단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볼트 커터를 들고 있었어요. 만돌 씨, 늦어서 미안해요. 할매들이 연락했어요. 만돌이 재빨리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오주영이 만돌을 향해 돌진했어요. 이 노숙자 새끼가. 하지만 만돌은 침착했습니다. 오랜 세월 철도 시설을 다뤄온 사람답게 몸놀림이 빨랐어요. 쇠파이프를 피하고 볼트 커터로 오주영의 팔을 밀쳤습니다. 오주영이 비틀거렸어요.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만돌이 저를 돌아봤어요. 혜진 씨, 안쪽에 문 하나 더 있어요. 거기 누가 있을 거예요. 문이요? 볼트 커터로 열 수 있어요. 빨리. 저는 만돌이 가리키는 쪽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철문이 하나 보였어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지수와 함께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지수야, 저기. 만돌이 볼트 커터를 던져줬습니다. 무거웠지만 저는 두 손으로 붙잡았어요. 자물쇠에 볼트 커터를 걸고 힘껏 눌렀습니다. 끊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눌렀습니다. 딱. 자물쇠가 끊어졌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안에서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어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누구 있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한 여자가 담요에 쌓여 있었어요. 나이든 할머니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숨을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흔들었어요.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차유정 씨. 여기 사람 있어요. 차유정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를 확인하더니 맥을 짚었어요. 약하지만 뛰고 있어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저는 할머니를 안아 올렸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지수야, 엄마 좀 도와줘. 지수가 다가와 할머니를 함께 받쳐줬어요. 그때 지수의 손이 할머니 손에 닿았습니다. 지수가 갑자기 멈췄어요. 이분, 아는 것 같아요. 뭐라고? 포구에서 봤어요. 5년 전에.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때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지수야. 이제 다 끝날 거야. 뒤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만돌과 오주영이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문성만은 구석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미 포기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들 손들어.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반장이 아니었어요. 다른 경찰관들이었습니다. 3명이 계단을 내려왔어요. 그중 1명이 오주영을 제압했습니다. 오주영, 당신을 특수상해 감금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문성만도 체포됐어요. 저는 경찰관을 돌아봤습니다. 김 반장은요? 김 반장은 조사 중입니다. 저희는 광역수사대에서 왔어요. 광역수사대요? 한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차유정 씨가 며칠 전에 제보했어요. 그래서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긴급 출동 지시가 내려왔고요. 차유정이었어요. 차유정이 이미 광역수사대에 제보했던 겁니다. 저는 차유정을 돌아봤어요. 차유정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먼저 병원으로 모셔야 해요. 저는 할머니를 안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밖은 이미 훤히 밝아 있었어요. 추석 아침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받아갔어요. 저는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수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맞죠? 지수가 물었어요. 저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의 눈에는 이제 빛이 돌아와 있었어요. 그래, 엄마야. 기억나요?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저는 지수를 꼭 안았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제 딸을 다시 아는 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들이 다가왔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혜진아. 정말 잘했어. 할머니들 덕분이에요. 우리가 뭘 했다고. 그냥 성묘 가는 길이었지. 할머니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눈물이 보였어요. 만돌이 다가왔습니다. 혜진 씨, 이거. 만돌이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뭐예요? 안에서 발견했어요. 지수 씨 거 같아서.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간호사 명찰이 들어 있었어요. 윤지수라고 적힌 명찰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발견한 그 명찰이었어요. 저는 명찰을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지수야, 내 거야. 지수가 명찰을 받아 들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간호사였어요. 맞죠? 그래, 넌 정말 훌륭한 간호사였어. 지수가 명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추석 아침에 햇살이 폐역을 비췄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폐역 앞에는 경찰과 주민들만 남았습니다. 광역수사대 경찰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윤혜진 씨 진술이 필요합니다. 같이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수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그때 한 경찰관이 뛰어왔습니다. 팀장님, 증거물 발견했습니다. 뭐가 나왔어? 박태수 씨 휴대폰에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빈 우편함 사진인데 GPS 좌표와 시간이 전부 찍혀 있습니다. 제 귀가 번쩍 뛰었어요. 박태수. 새벽마다 빈 우편함을 찍던 그 집배원이었습니다. 경찰관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사진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빈 우편함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사진 정보였습니다. 날짜, 시간, GPS 좌표가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박태수 씨는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우편함 사진을 찍었습니다. 업무 기록용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왜 중요하죠? 이 사진들의 GPS 좌표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주영의 트럭 이동 경로와 비교했어요. 경찰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박태수가 사진을 찍은 위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란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트럭이 지나간 경로였습니다. 보세요. 박태수 씨가 사진을 찍은 시각과 위치가 오주영 트럭이 정차한 시각 위치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럼, 네, 박태수 씨의 사진이 오주영의 범행 동선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어요. 박태수가 저 멀리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박태수 씨 일부러 사진을 찍으신 거였어요? 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그 트럭이 지나가더군요. 우편함 확인하러 나갈 때마다 봤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기신 거군요.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박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태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경찰관이 오주영과 문성만을 순찰차로 데리고 가려 했습니다. 오주영이 소리쳤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우리가 한 일은 작은 거였어. 작은 일이라고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제 딸을 5년 동안 가뒀어요. 할머니도 감금했고요. 그게 작은 일입니까? 오주영이 비웃었어요. 우리가 없었으면 그 노인네들 요양 서비스도 제대로 못 받았을 거야. 우린 시스템의 빈틈을 이용했을 뿐이야. 빈틈을 이용했다고요? 차유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들은 노인들의 개인정보를 훔쳐서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했어요. 실제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수억 원을 빼돌렸죠. 문성만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차유정이 계속 말했어요. 문성만 씨는 어촌계장 직책을 이용해서 노인들의 정보를 빼냈어요. 오주영 씨는 그 정보로 허위 청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아챈 사람들을 감금했습니다. 윤지수 씨가 처음이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차유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지수 씨는 5년 전 추석 전에 포구 의료 봉사를 갔어요. 거기서 명단에는 있는데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노인들이 있다는 걸 알아챘죠. 조사를 시작했고 문성만과 오주영이 그걸 알게 됐습니다. 지수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한 할머니가 저한테 말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서비스를 받았다는 영수증이 왔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당신들이 지수를 없애려 한 거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성만이 입을 열었어요.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시키려고. 조용히요?
5년 동안 폐역에 가둬놓고요. 처음엔 며칠만 있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둔 거예요. 5년 동안이나. 미안합니다. 문성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오주영은 여전히 반항적이었습니다. 어차피 우린 안 잡혔을 거야. 내가 끝까지 파고들지만 않았어도. 경찰관이 오주영의 입을 막았어요. 이제 그만하시죠. 법정에서 얘기하세요. 순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오주영과 문성만이 차 안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저는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문성만이 창문 너머로 저를 바라봤어요. 계장님.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성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혜진 씨. 순찰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분노도 미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지수가 살아 돌아왔으니까요. 지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지수가 가리키는 곳을 봤어요. 폐역 승강장에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지수와 함께 할머니들에게 걸어갔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다 끝났구만. 이제 진짜 추석 차례 지내러 가자. 할머니들이 보자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송편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저는 라디오를 꺼내 켰습니다. 땡땡. 기관차 벨소리가 울렸어요. 이제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어요. 긴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소리 같았습니다. 할머니들과 함께 폐역 승강장에 섰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보자기를 펼쳤어요. 송편, 전, 대추, 배가 하나씩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히 차례 지내자. 할머니들이 음식을 승강장 바닥에 정갈하게 놓기 시작했어요. 저도 가방에서 북어포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샀던 것이었죠. 지수야, 같이 하자. 지수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니들도 하나둘 앉았어요. 작은 차례상이 완성됐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향을 피웠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며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향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달콤하면서도 쌉싸래한 냄새였습니다. 자, 다들 손 모으고. 할머니들이 손을 모았습니다. 저도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어요. 지수도 옆에서 같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조상님, 오늘 추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할머니들이 따라 말했습니다. 부디 잘 받아주십시오. 저도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여보, 지수를 찾았어요. 우리 딸을 다시 찾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향 연기가 제 얼굴을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남편이 제 뺨을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꺼내 들었어요. 천천히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씩씩. 잡음 사이로 기관차 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땡땡. 예전에는 무섭고 불안했던 그 소리가 이제는 편안하게 들렸어요. 저는 기도문을 낮게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조상님께 인사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어요. 부디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때였어요. 지수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저는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지수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 지수가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리 들으면서
뭐가 기억나니? 지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 소리만 들렸어요. 땡땡. 계속 반복됐어요. 제 가슴이 조였습니다. 5년 동안 이 소리가 제 곁에 있었어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왜 거기 있는지도 기억 안 나고. 지수야. 하지만 이 소리를 들으면 조금 안심이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지수를 꼭 안았습니다. 이번엔 할머니를 안고 있지 않았으니 제대로 안을 수 있었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지수가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엄마. 기억나요? 다 기억나요? 천천히 말해도 돼. 포구에서 한 할머니가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요양급여 서류가 이상하다고.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사했어요. 그런데 문성만 씨가 알게 됐어요. 어느 날 밤 누가 뒤에서 저를 쳤어요. 그래서 폐역에. 눈 떴을 땐 어둠 속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소리만 들렸죠. 땡땡. 기관차 벨소리. 지수가 라디오를 바라봤습니다. 이 소리가 저를 살아있게 해줬어요. 이 소리를 들으면 제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폐역 근처라는 걸. 저는 라디오를 지수의 손에 쥐어줬어요. 이제 이 소리는 무서운 게 아니야. 집으로 돌아오는 소리야. 지수가 라디오를 받아들고 귀에 갖다 댔습니다. 땡땡. 기관차 벨이 울렸어요. 지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소리네요. 김순자 할머니가 다가와 지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했어, 지수야. 잘 견뎠어.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씩 다가와 지수를 안아줬습니다. 우리 지수 고생 많았지.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지수가 할머니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차례상 앞에 앉았습니다. 향은 아직 타고 있었어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송편 하나를 들어 입에 넣었어요. 깨 냄새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었어요. 지수도 옆에서 송편을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맛있다. 지수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이 맛. 기억나요? 엄마가 만들어 주신 거. 그래, 엄마가 만든 거야.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할머니가 만든 거였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지수가 맛을 기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맛으로, 냄새로, 소리로. 지수의 기억이 하나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의 손이 이제 따뜻했어요.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는 맥박이었습니다. 저는 지수의 손목을 어루만졌어요. 부드러운 피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엄마. 지수가 저를 불렀어요. 응? 이제 집에 가도 되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 박수 소리가 폐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향 냄새, 송편 냄새, 바다 냄새가 섞여서 코를 간지렸습니다. 라디오에서 기관차 벨이 마지막으로 울렸어요. 땡땡. 그리고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추석 아침의 햇살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엄마. 지수가 다시 한번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저는 지수를 바라봤어요. 지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저희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진술을 해야 했어요. 광역수사대 조사실에 앉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폐역에서 발견한 봉투, 터널 안의 거즈와 수액 클램프, 창고의 허위 청구 서류까지. 저는 가방에서 차유정이 준 USB를 꺼냈어요.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떴어요. 요양급여 청구 내역, 노인 명단, 은행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주영과 문성만은 장기 구속될 겁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김 반장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반장은 방조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한 건 아프지만 진실이 밝혀진 게 다행이었어요. 차유정도 조사실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차유정에게 다가갔어요. 고맙습니다, 차유정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차유정이 손을 저었습니다. 저도 늦게 알아차렸어요. 진작 행동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당신은 용기 있는 분이에요. 차유정이 작게 웃었습니다. 윤지수 씨 정말 다행입니다. 살아서. 지수가 차유정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언니 덕분에 엄마가 저를 찾을 수 있었어요. 언니라니 고맙네요. 세 사람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동시에 웃음이 터졌어요.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추석 오후였어요. 저는 지수와 함께 모텔로 돌아갔습니다. 방 안은 아침 그대로였어요. 차례상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야, 우리 저녁 먹자. 네, 엄마. 저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냈습니다. 김치, 나물전. 그리고 아침에 끓인 북어국을 데웠어요. 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앉아. 지수가 상 앞에 앉았어요.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5년 만에 듣는 딸의 식사 인사였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아니야, 그냥. 기뻐서. 저는 눈물을 닦고 국을 떠서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먹어봐. 내가 좋아하던 거야. 지수가 국을 한 입 마셨어요. 따뜻해요. 그래, 따뜻하지?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충만했어요. 가끔 눈이 마주치면 웃음이 났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니 창밖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지수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지수가 가리키는 곳을 봤어요. 폐역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촛불이었어요. 주민들이 폐역 승강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가볼까? 네. 저희는 폐역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촛불을 켜놓고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저희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어요. 혜진아, 지수야, 이리 와. 저희는 할머니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박태수도 있었고 만돌도 있었어요. 차유정도 와 있었습니다. 다들 모였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다 같이 추석 저녁을 보내려고. 할머니들이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송편, 전, 과일. 모두 손수 만든 것들이었어요.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다 혜진이 덕분이야. 아닙니다. 할머니들이 도와주셨어요. 우린 당연한 일 했을 뿐이지. 만돌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동네가 이렇게 힘을 합치는 거 처음 봤어요. 박태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서로 도와야 한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차유정이 촛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시간이 걸려도. 저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하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손으로 촛불을 감싸며 지켰습니다. 혜진아. 김순자 할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네 할머니. 이제 행복하게 살아. 지수랑 둘이. 네 그럴게요.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 말고. 감사합니다. 달구가 제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달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달구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 찾았을 거야. 달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었어요.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씩씩. 그리고 기관차 벨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땡땡.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저 소리. 기관차 벨이네. 옛날엔 이 소리 들으면 설레었는데. 할머니들이 추억에 잠겼습니다. 기차 타고 고향 가던 때가 엊그제 같지. 그래, 다들 기차역에서 만났었지. 저는 라디오를 가운데 놓았습니다. 기관차 벨소리가 승강장에 울려 퍼졌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짠 냄새가 났지만 상쾌했어요. 엄마. 지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응?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엄마랑 함께니까. 저는 지수를 안았습니다. 나도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등대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반복됐어요. 깜박깜박. 리듬이 있었습니다. 마치 심장 박동처럼. 저는 등대를 바라봤습니다. 길을 잃은 배를 인도하는 불빛. 저에게도 그런 불빛이 있었어요. 지수였습니다. 저는 지수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기관차 벨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땡, 땡. 그리고 고요해졌습니다. 촛불만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의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손이 제 손 안에 있었어요. 따뜻하고 확실한 감촉이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어요. 추석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제 곁에 지수가 있었고 저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등대 불빛이 다시 깜박였습니다. 기관차 벨소리가 마지막 잔향을 남기며 사라졌어요. 그리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